잠들기 전 영어와 함께 편안한 밤을 채워드리는 시간, 잠 못 드는 당신의 귓가에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9월 20일 유튜브와 치직에서 공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트 시네마에서는 박찬욱 감독님의 기대작 어쩔 수가 없다를 시작으로 수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 그리고 우리 독립영화계의 보석 같은 작품 홍이까지 이번 주 극장가를 풍성하게 채워줄 7편의 개봉 신작들을 꼼꼼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어서 디즈니를 둘러싼 헐리우드의 보이콧 소식과 부일 영화상 수상 결과,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난 로버트 레드포드를 추모하는 시간까지 한 주간의 다양한 영화계 소식들을 깊이 있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는 지난 17일에 개봉해서 많은 분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는 명작이죠. 모노노케 힘의 4K 리마스터링 버전에 대한 생생한 관람 후기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구독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뮤직에서 나이트 시네마 검색해서 들으시면 더 쾌적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과 구독, 하이프는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유튜브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감사한 분들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바이올렛 윤님, 달순에스파이님, 나사님, 푸파퐁 커리님, 초롱이님, 붉은눈의 뻐꾸기님, 김태연님, 임파노님, 각각님, 베라 설혜원님, 바인님, 크리스님, 샤이님, 감사합니다.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나시님은 연수원 동기분들하고 계속 연락하시나요? 아니면 나중 가면 다 흐지부지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너무 케바케긴 한데요. 주변에 보면은 정말 극히 일부 몇 분들은 우리 우정 끝까지를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해도 분기에 한 번쯤 이렇게 간간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만나지는 않더라도 왜 그 뭐 사내 메신저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뭐 단톡방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연락하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놔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연수원 동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연들을. 그리고 뭐 한 14년 동안 한 회사에 있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은 이직하시기도 하고 뭐 부서를 옮기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고, 규모가 큰 곳일수록 입사 동기, 연수원 동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배치받은 부서에 비슷한 연차의 분들, 그분들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흐지부지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저 의도가 왠지 지금 이 인연들을 뭐 어떻게 관리를 하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너무 에너지를 쏟으시기보다는 그냥 그 관계 그 자체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두시고요. 그냥 회사 생활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냉정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만나게 된 사람에게 너무 이 사적인 정을 많이 주는 것도 길게 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린 답변도 뭐 이렇게 유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한 줄 요약을 하자면은 그냥 사바사다. 사람 바이 사람이다. 결국 뭐 그런 거라서 명확한 답변이 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회사에서 만나게 된 인연에게 너무 사적인 것들을 많이 오픈하지 말라,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댓글 읽기 시간입니다. 9월 3주차 팟캐스트의 각각님이 전투력으로 봐도 제니치가 유일하게 상연하고 1대1로 이긴 귀살대입니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에서 제가 제니치를 너무 안 챙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니치를 높이 평가해 주시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롱이 님이 알찬 정보 감사드립니다. 윤가 님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라고 꾸준히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신데, 두 분 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영상에 행복 시그널 님이 진짜 하찮은 영상이다 크크크 라고, 닉네임은 행복 시그널인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시그널을 주셨습니다. 네, 제 영상이 하찮게 느껴지셨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더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행복 시그널님이 진짜 행복한 시그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님이 별게 다 세탁기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랭고쿠를 죽인 아카자를 이 무한성편에서 세탁한다, 너무 이미지 세탁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언급을 했었죠. 근데 저는 세탁기라고 느꼈지만, 또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아카자의 서사에 많이 공감을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셨으니까 이럴 수 있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PFF1님이 스포하지마 땡땡땡이라고 이게 불러 처리가 돼 있는데, 아마 3글자짜리 욕일 것 같습니다.
뭔지는 대충 예상이 갑니다만 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스포하지마 땡땡땡 안 본 사람도 있는데 라고 남기신 게 무한열차 편에서 이제 아카자랑 렌고쿠랑 싸워서 렌고쿠가 죽게 된다. 그래서 아카자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에 달아주신 댓글이에요. 근데 이 무한열차 편이 5년 전 작품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무한성 편을 리뷰하는 영상에서 그 한참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의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스포일러한다고 뭐라고 하시면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뭐 댓글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굴 영상에 수키05님이 나이트 시네마에서 처음으로 접하고 오늘 바로 영화를 봤습니다. 스포일러 전까지만 보고 영화 다 보고 나서 뒷부분을 다시 봤습니다. 인터뷰를 따라가면서 영화 속으로 완전 몰입한 영화였어요. 2억으로 제작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배경도 미장센도 너무 좋았고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정말 무슨 의미지라고 하면서 이제 스포일러를 남겨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은 정말 무슨 의미지 했지만 그래서 리뷰들을 보기 시작을 했고 영화 해석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고의 동기부여는 돈기부여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돈기부여보다는 댓기부여, 댓글을 통한 동기부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런 댓글 하나에 또 힘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황 토크를 해볼 텐데 얼굴 리뷰 영상에 대한 고해성사를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업로드한 얼굴 해석 영상에서 영어 제목인 The Ugly를 제가 The Ugly라고 하지 않고 더 어글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상 내내. 조회수가 지금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는 이 분위기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시즌이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다 보면은 지금 저 빼놓고 다 부국제에 가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부국제 예매가 열렸을 때 이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기르모 델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 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노리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은 부국제에 참여를 하자. 회사는 연차를 내고 와이프한테 양해를 구해서 뭐 1박 정도로 그렇게 갔다 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림없죠. 티켓팅이 엄청 치열하더라고요. 말만 들었지 제가 직접 참여한 거는 처음이었는데 티켓팅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부국제 현장에 가서 취소되는 표를 이제 구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던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어쨌든 가신 분들 모두 다 부럽습니다. 좋은 경험 많이들 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애한테 드디어 첫 스마트폰을 개통을 해줬거든요. 이제 학교랑 학원을 혼자 다니기 시작했는데 연락 수단 없이 그냥 혼자 보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상의 끝에 하나를 장만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을 사주고 나서 우리 애가 한 단계 더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폰으로 친구들이랑 연락이 되니까 애들끼리 연락을 해서 주말에 놀러 나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게 뭐가 놀랍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주말에는 웬만해서는 개인 일정을 안 만들거든요. 평일에 아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으니까 이제 주말만이라도 아이랑 같이 시간을 온전히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저희 애가 지금 9살이니까 거의 9년을 그렇게 해왔죠. 근데 9년 만에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 없는 주말 일상을 보내게 된 거예요. 저희 애가 한 오후 1시쯤에 나갔거든요. 그리고 오후 6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5시간 넘게 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와이프는 요즘 수영에 푹 빠져 있는데 와이프는 본인이 좋아하는 수영하러 가고 저는 오늘 리뷰할 이 모노노케 히메 보러 극장에 가고 이게 간만에 각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리아님이 서운하시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도 서운할 줄 알았는데 이런 꿀맛이 이런 꿀맛이 한 번 해본 걸로는 정확한 감상은 모르겠고 일단 첫 술은 굉장히 꿀맛이었다. 나 혼자서 이런 여가를 누리고 있다고? 라는 어떤 굉장히 달달한 꿀맛을 느낄 수가 있었고 애가 중고등학생 되면은 뭐 주말에 학원을 가든 친구랑 놀러를 가든 이런 일이 더 잦아지겠죠.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와이프랑 둘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빨리 찾아야겠다. 와이프랑 둘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잘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항상 아이랑 함께 이동을 하니까 셋이서 뭘 하는 거에 익숙했지 와이프랑 둘이서만 뭘 하는 거에 있어
있어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았어요. 거의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잦아질 텐데 와이프랑 저랑 뭐 원하는 하고 싶은 게 다르다면은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같이 뭔가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애한테 스마트폰을 쥐어주면서 조금 걱정이 됐던 게 유해 컨텐츠에 노출되진 않을까? 아니면은 요즘에 애들 왜 단톡방 같은 거 만들어서 학교는 끝났는데 학교는 했지만 그 단톡방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 이게 화기애애하면은 좋을 때야 다 좋죠. 근데 이제 뭔가 사이가 좀 틀어지고 했을 때 학교에서만 보는 애라면은 그냥 학교 끝나면 땡인데 이제 단톡방에서까지 그런 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뉴스에서 접했던 왜 안 좋은 뉴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을 막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 애가 막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좀 힘들진 않을까, 유해한 컨텐츠에 뭐 노출되진 않을까, 이런 별별 걱정을 다 했는데 이게 패밀리 링크 기능을 쓰니까 웬만한 건 다 부모가 제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화, 문자, 뭐 사전, 날씨, 도서관, 지도 요 정도만 되게 해놨고 카카오톡을 깔아줘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주변에 생각보다 이제 카톡을 안 깔아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카톡 없이도 그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다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안 깔아줬습니다. 주변 케이스를 보면은 애가 뭐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아직 카톡을 안 깔아주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애가 커가면서 필요한 서비스들이 뭐 하나둘 늘어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뭐 조금씩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희 때는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라고 해서 다꾸가 유행이었는데 이제 저희 애는 또 이제 폰을 꾸미는 폰을 샀으니 이제 그걸 또 하더라고요. 저희 애는 K-POP 데몬헌터스의 루미 카드가 있습니다. 투명 젤리 케이스거든요. 그 밖에서 보일 수 있게 이제 케이스 안쪽에 붙여놓고 그 주변에 스티커 같은 걸로 마이크 스티커나 뭐 별 스티커 이런 거 반짝반짝 꾸며놨더라고요. 아기자기하게. 저희 때도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피처폰이었지만 반짝이 스티커 막 붙이고 뭐 테이핑도 막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뭐 그런 거 아직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우리 애가 벌써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나고. 첫 남친이 있진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요거는 확실히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애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엄마한테는 속 얘기를 못하겠다.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엄마가 자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마 라고 하면서 본인의 뭐 이런저런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따님을 너무 믿으시는군요. 부모한테 말 안 한 것도 많아요. 근데 저한테 말 못할 정도면은 그냥 몰라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한테 드러나고 싶지 않은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막 그 꼬치꼬치 다 막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도 부모 욕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나 뭐 사춘기 때 생각을 해봐도 말씀처럼 이제 부모한테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있고 이제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고 뭐 그랬는데 만약에 저희 애도 그런 게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모르고 살아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숨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남자친구 이런 거는 뭐 숨겨도 사실 상관없는데 또 이게 또 안 좋은 뉴스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딴 거는 다 숨겨도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이런 건 좀 안 숨겼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사춘기를 겪어본 입장에서 막상 괴롭힘을 당하고 하면은 이게 부모나 가족한테 물론 제일 가까운 존재들이지만 그래서 더 오픈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말을 떼기가. 그런 거는 좀 안 숨겼으면 좋겠다. 뭐 차라리 남자친구 이런 거 숨겨도 그런 희망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다 제 맘처럼 흘러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은 뭔가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징크스 같은 걸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하루만큼은 그 징크스가 비껴간 예외적인 날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영화뉴스 단톡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저랑 밥 한 끼를 하고 싶다고 개인톡을 주셨습니다. 근데 약속 잡은 날이 마침 회사를 좀 쉬는 날이기도 했고 어제였죠. 어제 회사를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서울 아들이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점심 약속을 잡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그래서 약속 장소에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좀 인사도 나누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그런 사회생활도 좀 많이 하신 그런 분이셨고요. 온라인에서 만나자고 하실 때는 왜 만나자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저처럼 뭔가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그분의 활동을 제가 또 봐왔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서 저를 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뭐 이런 꼬치꼬치 캐묻는 거 없이 그냥 만나러 갔던 거였고요. 그분이 이제 만나고 나서 저한테 왜 저랑 만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스레드에서부터 제가 이 나이트 시네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들을 지켜보셨대요. 근데 제가 막 되게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뭔가 어그로를 끌면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거 아무리 봐도 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저 사람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본인이 재밌어서, 그러니까 좋아서 즐기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라면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저렇게 보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괜히 좀 감동스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 본업이 개발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14년 동안 한 번도 이 업을 바꾼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회사도 옮긴 적이 없어요. 한 회사에서 14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다양한 커리어를 경험을 하신 분이었고, 이 영화계 쪽에서도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는 내내 평소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영화계 관련 이야기 같은 것들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4년 넘게 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그 조언의 내용들이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 이런 것도 해봐라, 저런 것도 해봐라, 그런 컨텐츠를 해서는 구독자를 많이 모을 수가 없으니까 뭔가 후킹할 수 있는, 어그로를 끌 수 있는 그런 거 해봐라, 아니면 결말 포함 요약 영상 이런 거 해봐라, 뭐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세요. 뭐 이런 걸 해야 구독자가 빨리 늘고 채널이 성장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물론 뭐 저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고, 뭐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런 조언들대로 제가 이 활동을 했다면은 4년 동안 이거 못했습니다. 제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해온 거지, 뭐 그분들 말에 따라서 오로지 막 조회수, 구독자 이것만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었다면은 4년 동안 못했죠. 근데 어제 만났던 그분은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거, 하고 싶은 거 그냥 계속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사실 제가 이 활동을 하는 게 생업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취미로 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해주신 그런 말씀일지도 모르지만, 이때까지 들어왔던 그 어떤 조언들보다도 저 말 한마디가 되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뭔가 정말 좋아서 재밌어서 시작했던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궂은 비가 내리던 금요일에 낯선 사람과의 점심 약속은 뜻밖의 힘을 받는 자리가 됐고요. 늘 비 오는 날은 징크스의 날이었는데 어제만큼은 완전하게 깨진, 아마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예외적인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거는 유튜브 요약 영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유독 이 긁히는 말이 있죠. 뒷목 잡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너 이런 영화 봤어? 이야기하면은 그거 유튜브 요약본으로 봤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이죠. 유튜브 요약본이 왜 많은 이 시네필들의 긁힘 버튼이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화는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어떤 정보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감독이 정말 치밀하게 계산해서 배치한 미장센,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들, 그리고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호흡 같은 거, 그리고 화면의 분위기를 완성하는 뭐 사운드나 음악 같은 거,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얽혀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작품을 완성하는 종합예술이거든요. 하지만 몇 분 내외로 압축된 요약본 영상은 이 모든 예술적인 과정들을 말 그대로 그냥 거세해버리는 거죠. 영화의 줄거리, 그러니까 정보만 전달할 뿐이지 어떻게 관객이 그것을 느끼게 만드는가는 무시가 되는 영상입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무런 대사 없이 클래식 음악과 함께 5분 넘게 이어지는 그 유명한 우주 도킹 장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요약본에서는 이걸 아마도 몇 초 만에 우주선이
도킹에 성공했다. 이런 자막이나 나레이션과 함께 그냥 휙 넘겨버릴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큐브릭 감독이 의도했었던 경이로움이나 우주의 장엄함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예술이 아니라 그냥 우주선이 도킹했다라는 하나의 어떤 사실, 정보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마치 베토벤의 교향곡 같은 것들을 30초짜리 벨소리로 듣고 난 그 곡 다 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식스센스나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작품들처럼 반전이 중요한 영화 같은 경우에 그 서스펜스와 충격은 관객이 감독이 짜놓은 판 위에서 실시간으로 그 이야기를 따라갈 때 이제 100% 다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약본으로 결말 까지 빠르게 달려버리는 거는 어떤 퍼즐을 맞추는 과정의 즐거움 없이 완성된 그 퍼즐을 쳐다보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약본은 영화의 이제 이야기의 껍데기만 남기고 감독이 설계한 것들을 지워버리거나 심지어는 왜곡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 선민의식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서라도 이런 요약본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는 대부분의 영화 요약 채널들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의 핵심적인 장면들을 무단으로 자르고 붙여가지고 자신들의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이거는 엄연한 저작권 위반 행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편집할 영상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제작사가 그런 영상을 제공해줄 리는 만무하죠. G무비 같은 일부 대형 채널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채널들은 그냥 어디서 토렌트라든지 이런 데서 다운받은 영상을 사용을 할 겁니다.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패스트무비 제작자들에게 심하게는 징역형까지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억 원대의 벌금을 선고하는 등 아주 강력하게 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한 편의 영화가 관객들에게 공개되기까지 감독, 작가, 배우는 물론이고요. 촬영, 조명, 미술, 음악 이런 수많은 스텝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드는 그 결과물인데 요약본은 그들의 창작 의도를 멋대로 왜곡하고 그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수익 구조마저도 왜곡시키는 이 영화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하면 꼭 이 반박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약본 보고 나서 그 영화가 재밌을 것 같아서 정식으로 찾아봤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순기능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요약본을 보고 이제 제대로 된 경로로 영화를 다시 보는 케이스가 이 영화 수익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어떤 근거 자료는 거의 없죠. 그냥 그분들의 주장일 뿐인 겁니다.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마치 그분들이 요약본을 보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영화 산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에 가깝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 깊은 이야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많은 시네필들이 정말로 긁히는 지점은 유튜브 요약본으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 작품을 온전히 다 경험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나는 그 영화의 줄거리는 알지만 그 영화를 경험하지는 못했어 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요약본은 관람이 아니라 정보 습득이고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 그거 다 볼 시간이 어딨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성비를 넘어서서 시성비, 그러니까 시간 대비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녹아있는 현상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편이라도 제대로 감상하는 것이 요약본으로 10편, 100편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경험이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고요. 이 요약본 문화는 결국 우리의 감상 능력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깊이 있게 무언가를 느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끼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습득하는 것, 이거는 문화를 향유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마치 무슨 체크리스트 해치우는 일처럼 이제 해치우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 시네필들이 이 말에 긁히는 이유는 단지 자신들의 취미가 존중받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이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요약본 시청을 영화 감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분노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화를 추천하게 된다면은 그거 유튜브 요약본으로 봤어 라고 대답하는 대신에 그거 다음에 꼭 시간 내서 한번 제대로 볼게 라고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창작자에 대한
그리고 뭐 창작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나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브 요약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대가리님이 말을 너무 멋있게 한다라고 하면서 도네이션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헤라님도 맞습니다. 수박 겉만 핥는 느낌입니다 라고 해주시는데 그쵸, 제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사실 방송이니까 하는 거지. 저도 굉장히 이런 케이스를 많이 만나거든요. 뭐 영화 추천 좀 해줘라고 해서 이 영화 재밌어라고 했을 때 그건 지난번에 요약본으로 봤는데, 이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사회생활하면서 접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앞에서 대놓고 요약본을 감상하는 거란 말이죠 라고 하면서 영화를 제대로 향유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기가 사실은 좀 힘들긴 해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런 방송에서 이런 내용들이 뭐 꾸준히 언급이 되고 많은 분들의 인식에 이게 좀 자리 잡는다면은 뭐 조금이라도 조금씩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자, 이제 개봉 영화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박찬욱 감독님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답니다. 25년 경력의 재지 전문가로 누구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던 만수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가족과 집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어두운 길로 빠져드는 과정을 그리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병헌, 손예진, 박기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배우는 물론 유연석, 김혜숙, 오달수 배우까지 합류해서 그야말로 연기 어벤져스를 완성했습니다. 마침 개봉일이 문화의 날이니까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 걸작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날 연차 쓰고 첫 상영으로 예매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수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이 드디어 국내에 상륙합니다. 15세 이상 관람가이고요. 러닝타임은 10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작의 매력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옮겨놨는데, 악마의 심장을 가진 소년 덴지 앞에 나타난 미스테리한 소녀 레제, 두 사람의 풋풋한 만남이 곧 치명적인 대결과 슬픈 로맨스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원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에피소드라고 하고요. 압도적인 액션은 물론이고 일본의 천재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가 부르는 주제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감상 포인트라고 하네요. 요것도 제가 예매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미스테리 스릴러 샵 진상을 말씀드립니다 입니다. 15세 이상 관람가이고요. 익명의 제보자가 라이브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가십과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고 후원금을 받는다라는 설정이라고 하네요. 일본의 미스터리 작가 협회상을 수상한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개봉에 앞서서 2025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도 초청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메가박스 단독 개봉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독립영화계의 보석 같은 작품, 황슬기 감독의 첫 장편 영화 홍이입니다. 러닝타임은 86분이고요.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감독조합상,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 등을 수상을 했고요. 일찌감치 평단과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요양원에 있던 엄마를 집으로 모시게 된 30대 딸 홍이의 이야기라고 하고요. 영화 우리들 윤희에게를 만든 제작진이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또 그래서 더 깊이 공감하게 되는 평범한 모녀의 동거를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냈다라고 하네요. 배우 장선과 변중희님의 살아있는 듯한 연기 앙상블은 독립영화 역사에 남기고 싶은 영화라는 찬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카메라를 통해서 역사의 최전선을 기록한 한 여성의 삶을 다룬 영화 리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입니다. 상영시간은 117분이고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배우죠. 케이트 윈슬렛이 주연은 물론이고 제작까지 참여를 했고요. 알렉산더 스카스가드, 마리옹 꼬띠아르, 앤디 샌버그 등 화려한 배우진이 함께합니다. 패션지 보그의 모델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기록한 종군기자로 변신했던 실존 인물 리 밀러의 삶을 그리는 전기영화이고요.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편견과 싸우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렌즈에 담아낸 그녀의 용기와 고뇌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골든글러브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영화상의 후보에 오른 작품이라고 하네요. 다음 영화는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감동이 있는 결혼피로연이고요.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이안 감독의 1993년작이자 베를린 영화제 황금 곰상 수상작인 동명의 영화를 한국계 미국인 앤드루 안 감독이 현대적으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윤여정 배우와 함께 할리우드의 실력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위장 결혼을 계획한 두 동성 커플 앞에 손자의 결혼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날아온 K 할머니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소동이라고 하네요.
세대와 문화를 넘어 가족의 의미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랑스러운 영화라고 합니다.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이고요.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초청이 됐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탈리아의 거장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의 예술영화 파르테노페입니다. 러닝타임이 136분으로 꽤 긴 편이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입니다. 올해 칸 영화제에서 상영이 된 후 무려 10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은 작품이기도 하죠. 영화의 제목인 파르테노페는 아름다운 도시 나폴리의 옛 이름이자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한 여성의 이름입니다. 그 여성이 겪는 삶의 긴 여정을 감독 특유의 몽환적이고 시적인 영상미로 담아냈다라고 하네요. 게리 올드만의 특별 출연도 반가운 소식이고요. 북미 배급은 제작사 A24가 맡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9월 24일에 개봉하는 7편의 영화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좀 더 마음 편히 영화를 고를 수 있게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연차를 쓰고 어쩔 수가 없다를 첫 상영으로 감상을 하고 연달아서 체인소맨 감상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이번 주에도 영화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개봉작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뉴스인데요. 디즈니의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의 방송을 무기한 중단시키자 할리우드의 유명 창작자들이 대규모 보이콧 운동에 나섰습니다. 드라마 로스트와 왓치맨의 제작사인 데이먼 린델로프는 디즈니와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다라면서 선언을 했고요. 배우 조합, 감독 조합, 작가 조합까지 가세해서 디즈니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미 키멜이 찰리 커크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풍자적인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연방통신위원회는 물론 넥스타, 싱클레어 같은 보수 성향 방송사들의 거센 압박에 디즈니가 굴복한 모양새입니다. 최근 이 쇼가 적자 상태였다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표현의 자유와 거대 미디어의 자기검열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건드린 이번 사태가 할리우드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인의 소셜미디어 발언은 어디까지 허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선 뉴스와 함께 비슷한 소식인데요. 배우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보수 농객 찰리 커크의 총격 사망 사건 직후 남긴 글로 인해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는 SNS에 고인을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칭했고 저녁 식탁에 폭력을 초대해놓고 그것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놀라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공유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고인의 평소 행실이 죽음을 자초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이 사이프리드를 향한 거센 비판과 함께 영화 불매 운동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자신의 발언이 맥락 없이 전달이 되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그녀는 혐오 발언에는 분노하지만 폭력적인 죽음은 어떤 이유로든 끔찍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누구도 그런 비극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혐오와 폭력 모두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이번 사건은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갈등인 혐오 발언, 총기 폭력 문제와 맞물리면서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만다 사이프리드와 같은 생각이고요. 그가 생전에 했던 언행들은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지만 그가 죽음을 맞이한 이 테러라는 방식 역시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 분열된 상태로 시끄러운 거는 우리나라일 뿐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소대가리님도 언급을 하셨던 영화 11호 분열의 시대가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한국 영화계를 빛낸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34회 부일영화상의 주인공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영예인 최우수 작품상은 영화 장손에게 돌아갔고요. 주연상의 영광은 승부의 이병헌 배우와 대도시의 사랑법의 김고은 배우가 각각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이름값을 증명했습니다. 최우수 감독상은 야당을 연출한 황병국 감독이 수상을 했고요. 조연상은 전란의 박정민 배우 그리고 아침바다 갈매기의 양희경 배우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특히 올해 시상식에서는 그룹 걸스데이 출신의 해리 배우가 영화 빅토리로 신인 여자 연기자상과 여자 올해의 스타상을 동시에 거머쥐면서 2관왕에 올랐고요. 소방관의 이준혁 배우는 남자 올해의 스타상을 받으며
2년 연속 인기상 수상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밖에도 보통의 가족의 장동건 배우가 유현목 영화예술상을, 여름이 지나가면의 장병기 감독과 최현진 배우가 각각 신인 감독상과 신인 남자 연기자상을 수상하는 등 풍성한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헐리우드가 큰 별을 잃었습니다.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이자 감독 로버트 레드포드가 지난 9월 16일 유타주 썬댄스의 자택에서 향년 89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내일을 향해 쏴라, 스팅,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등 수많은 명작들을 남기면서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분이시죠.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감독 데뷔작인 보통 사람들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거머쥐며 연출가로서의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스크린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독립영화의 대부이기도 했죠. 썬댄스 영화제를 설립해서 수많은 신입 감독과 배우들을 발굴했고요. 미국 독립영화계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또한 평생 환경보호와 사회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온 행동가이기도 했죠. 동료들은 그를 헐리우드의 사자, 진정한 예술가이자 인류의 영웅이라고 부르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화와 신념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민 배우였던 고 변희봉 선생님께서 2023년 9월 18일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2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췌장암 투병 끝에 향년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인을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1966년 MBC 성우 2기로 데뷔해서 50여 년간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주셨죠. 특히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가 돼서 플랜다스에게 살인의 추억, 그리고 괴물과 옥자에 이르기까지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괴물을 통해서 청룡영화상 나무조연상을 수상을 했고요. 대한민국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0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으시기도 했고 2024년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에서는 공로상을 수상을 했는데 AI로 복원된 목소리로 가족에게 사랑을 전해서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시대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연기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셨던 변희봉 배우, 그의 모습은 작품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넷플릭스의 영화가 새로 쓰였습니다. 한국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가 그야말로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넷플릭스 역사상 최초로 누적 시청수 3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 공개된 후 약 3개월 만에 3억 1420만 뷰라는 대기록을 세운 건데요. 이는 오징어 게임 2억 6520만이나 웬즈데이 2억 5210만과 같은 역대 최고 흥행작들도 넘어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인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작품의 OST는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 200과 싱글 차트 핫100을 동시에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골든, 유얼 아이돌, 소다팝 등 무려 8곡이 차트에 진입을 했죠.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강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은 한국을 소재로 한 컨텐츠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과 힘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상징적인 성과를 남긴 작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순서죠. 모노노케 힘의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영원한 걸작으로 불리는 작품이죠. 모노노케 히메가 IMAX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였나? 이 원령공주라는 이름으로 처음 접했는데 당시 작화가 너무 충격적으로 멋있어가지고 뭐 어릴 때니까 뭐 메시지 뭐 이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우와 만화 개쩐다 이런 느낌으로 푹 빠져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 뒤로는 뭐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극장 재개봉 소식이 들리자마자 반가운 마음으로 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요즘 재개봉 열풍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과거의 명작을 선명해진 화질로 다시 극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97년 처음 세상에 나와서 일본 영화사를 새로 썼던 이 작품이 27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훨씬 더 압도적인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난 그런 느낌이었고요. 애니메이션이라는 예술이 도달할 수 있는 어느 수준의 경지를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극장판 귀변의 칼날 무한성편을 리뷰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퀄리티의 애니메이션이 있었던가 라고 언급을 했는데 모노노케 히메를 보면서 바로 반성을 했고요. 무려 27년 전에 있었더라고요. 네. 바로 반성을 했습니다. 네.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동쪽 끝 작은 마을에 평화를 지키는 에미시족의 후계자
아시타카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어느 날 인간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재앙신이 마을을 습격하게 되는데요. 아시타카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오른팔에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저주를 풀 실마리를 찾아서 서쪽으로 아주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 여정의 끝에 철을 생산하며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지도자인 에봇이 또 숲을 지키기 위해 들깨신들과 함께 싸우는 인간 소녀 산, 즉 모노노케 히메죠. 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끔찍한 전쟁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과연 인간과 자연의 싸움의 끝에는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애니메이션 모노노케 히메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압도당했던 것은 역시나 영상미였습니다. 이번 4K 리마스터링은 스튜디오 지브리의 촬영 감독인 오쿠이 아스치가 직접 감수를 맡았다라고 하는데요. 원본 필름을 하나하나 새로 스캔하고 색 보정까지 거쳤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작품에 새로운 생명력이 불어넣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숲을 묘사하는 장면들은 정말 경이롭다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숲에 있는 이끼들의 질감 하나하나부터 이 코다마들이 고개를 이렇게 막 까딱까딱거리는 거,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물 표면 묘사, 모든 장면들의 디테일이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특히 아시타카의 저주를 표현하는 검붉은 그 촉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왕꿈틀이 그 꿈틀이 같은 것들, 그게 1997년 당시로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던 CG와 손그림이 조합된 결과물이라고 하던데 4K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꿈틀거리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요즘 AI가 그림을 쏟아내고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이 14만 장이 넘는 그림을 한 장 한 장 이 손으로 그려서 완성한 이 작품의 가치는 오히려 더 빛나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 기술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예술의 경지로까지 보였습니다. 또한 원작 애니메이션의 화면비를 자르거나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감독이 의도했던 구도와 작화의 디테일을 온전히 다 담아낸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운드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 히사이시 조의 음악이 극장 사운드로 웅장하게 나오는데, 야, 이게 뭐 말 그대로 정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나오는 음악이 막 울려 퍼지는데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압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기술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이제 영화에서 다루는 주제만 보더라도 보통은 이제 인간과 자연의 대결을 다루는 작품에서는 자연이 선이고 인간이 악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구도를 쓰지 않더라고요. 자연을 무조건 착한 존재로 혹은 인간을 무조건 나쁜 존재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숲을 파괴하는 에보시는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자비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숲의 신들은 자연을 지켜야 되니까 파괴되는 자연 앞에서 분노하고 절규하는 존재들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노노케 히메의 가장 큰 미덕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생존을 위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의 비극을 이 작품을 통해서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과도 맞닿아 있죠. 이런 감독의 통찰력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것 같아서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4K 리마스터링 재개봉의 후기들을 보면은 마치 처음 보는 영화처럼 새로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이던데, 물론 저는 본지 워낙 오래된 탓도 있지만 옛날 작품을 한 번 더 본다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그 많은 후기들처럼 그냥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이 영화는 결국 어느 한쪽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숲은 파괴되지만 다시 새로운 싹을 틔우고 인간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살아갈 터전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사는 숲에서 나는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자라는 마지막 약속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복잡함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함께 살아갈 길을 찾아보려는 희망의 메시지로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번 모노노케 힘의 4K 리마스터링 상영은 마치 새롭게 세공된 보석을 만나는 것 같은 경험이었고요.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는 물론이고 분열된 사회의 문제도 지금 더욱 심각해진 지금 27년 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우리에게 던졌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은 아직도 유효한 질문 같아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분열의 케이스들이 있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직 모노노케 히메를 극장에서 보지 못하셨다면 극장 관람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손으로 그린 그림이 가진 불멸의 가치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펼쳐지는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댓글을 통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도카님이 다음 재개봉작이 천공의 성 라퓨타라는 루머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 기억에 자연을 다뤘던 것 같은데, 나우시카 한번 했었고 이번에 이 모노노케 히메 그리고 천공의 성 라퓨타 하면 이것도 제가 극장에서 보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죠. 헤라님이 싸움보다는 충돌에 가까운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저 표현도 상당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모노노케 히메의 리뷰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을 달린 것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년님이 신을 단순히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닌 입체적으로 바라본다는 점, 그리고 유토피아적 개척 존을 이용하거나 지배하려는 외부의 탐욕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는 점, 혈통은 외부지만 문화적 정체성은 내부인 제3자인 산이 나온다는 점, 이 모든 것들이 1956년작인 영화 수색자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후기 서부극 요소랑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작품을 안 봐서 공감을 할 수는 없지만 숲을 지키는 존재들을 원주민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고 하면은 뭐 얼추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만두 테니스님이 드디어 보셨군요. 20년 전 저화질로 보긴 했지만 생명과 자연, 인간의 욕망과 책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면서도 그 퀄리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야오 최고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월령공주, 그러니까 모노노케 히메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최고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의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